나는 여기까지 듣고 깜짝 놀랐다. 깜짝 놀란 것은 여기 이제 나와 있게 되는데요. 이 현실에 대해서, 조선의 현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체감하게 되는 거겠죠. 불쌍한 조선 노동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속아서 지상의 지옥 같은 일본의 각재 공장과 강산으로 몸이 팔려가는 것이 인신매매 당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런 도적놈 같은 협자 불황배의 술중에 빠져서 속아 넘어가는구나. 조선인들이 일본인들의 이런 계략에 넘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하며 나는 다시 그자의 그 패독한 위인이 되겠죠. 상판떼기를 쳐다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일본인에 대한 그런 적개심, 분노, 적의감이 아주 많이 나타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그자의 상판되기, 조선을 멸시하는 그 일본인에 대해 적개심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만큼 일본에서 비인간적인 취급을 당하는 조선의 노동자들의 그런 슬픔, 비참함이 이런 일본인들에 의해서 아무렇지 않게 일본인들의 농간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깜짝 놀라 그 일본인의 그 행태에 대해서 적의감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옳지. 그래서 이자의 형이 헌병군조라는 것을 듣고 이용할 작정으로 이제 이 시골자의 형이 헌병군조다라는 것을 듣고 이용할 작정으로 너무 좋아하며 기뻐하며 얘기한 거로군이라고 나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겠죠. 이제 조선인을 모집하는데 당연히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이제 표독한 위인을 생각을 한 것이겠습니다. 나는 이런 생각도 하여 보며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앉았었다. 걸자는 벙벙이 듣고 앉았는 그 두 사람의 얼굴을 이리저리 바라보고 빙긋 웃으며 또다시 말을 잇는다. 걸자는 그 사람, 표독한 위인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시골자와 시골자 옆에 있었던 사람. 왜 남선 지방에 응모자가 많고 북으로 갈수록 적은 고하니 이 남쪽은 내지인이 제일 많이 들어가서 모든 세력을 잡았기 때문에 내지인 일본인이 되겠죠. 북으로 쫓겨서 만주로 기어들어 가거나 이제 조선인의 현실을 얘기하는 거겠죠. 조선의 땅에서 너무 먹고 사는 게 힘들어 만주로 이때 당시 우리 민족은 북쪽으로 만주로 쫓겨가는 사람들이 많았죠. 현해탄을 건너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길밖에 없는데 누구나 그늘보다는 양지가 좋으니까 요보들의 생각에도 1년 12달 죽도록 농사를 지어 줄임배를 채우기는 고사하고 보릿고개는 시래기죽으로 부증이 나서 되질 지경인 바에야 번화한 동경 대판에 가서 흥청망청 살아보겠다는 요량이거든. 그러니까 일본인의 탄압으로 인해 우리 조선인들이 이렇게 쫓겨가거나 아니면 남쪽으로 현해탄을 건너가거나 하는 상황이 벌어지니 이제 이들의 생각에도 양지가 좋으니까 조선인들의 생각에도 농사를 짓고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먹고 살기가 힘드니 이것보다는 이제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라고 꼬드긴다면 훨씬 더 이 조선 사람들을 잘 꿰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속인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제 여기에서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우리를 따라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번화한 이 곳에 가서 흥청망청 살 수 있다 라고 이제 일본인들의 꿰매 넘어가서 이제 조선인들은 더 힘든 혹독한 상황에 살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 촌의 젊은 애들은 말할 것도 없고 계집 애들까지 나도 하고 나섰거든. 이제 실상을 말해주지 않고 이제 데려가는 것에만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일본인들은 인신매매에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꿰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모집이 쉽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럴 거야. 아직 북선 지방은 우리 내진이 덜 갔기 때문에 비교적 편안히 사니까 응모자가 적지만 이곳은 조금 억압이 좀 덜 심하니 좀 편하게 살 수 있어서 우리를 따라가겠다라는 사람이 조금 적다.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아서 아마도 이제 우리를 따라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일제의 탄압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이자는 자기 설명에 만족한 듯이 대단히 득의 만면하다. 그래, 그렇게 모집을 해가면 얼마나 버나? 라고 얘기를 하자 촌뜨기는 구수하다는 듯이 침을 흘리며 듣는다. 이제 이 촌뜨기도 이제 거의 넘어간 상황인 거죠. 쉽게 돈 벌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가 모여 여비가 있지, 일당이 또 있지. 게다가 한 사람 모집하는데 1원서부터 2원이니까 그건 회사와 일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만 가령 방적 회사의 여직공 같은 것은 지금 시세로도 1원 50전으로 2원 50전까지다. 그만큼 이제 더 많이 벌 수 있다. 모집원 수수료도 값이 싸고 광부 같은 것은 지금 시세로도 이렇게 된다. 그만큼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많이 벌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1000명만 맡아가지고 와서 보구려 2, 3개월 동안에 여비나 일당에서 남는 것은 그까짓 건 다 그만두고라도 1,500원, 근 2,000원은 간데 없는 것일 게니 그런 벌이가 이 판에 어디 있어? 그러니까는 조선 땅에 가서 이제 사람들을 조선인 노동자들을 꼬셔서 일본의 회사에 팔아 넘기는 그 돈을 얘기하는 거겠죠. 당연히 이들이 이제 조선 땅으로 가야 하니 그런 여비 정도가 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비를 빼더라도 굉장히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독한 위인이 그 시골자를 이렇게 꿰고 있죠. 나도 맨 처음에 이제 표독한 위인의 자기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맨 처음에 제주도에서 모집을 해갔지만 그때 500명을 모아다가 주고 이제 실제 이익은 1,000원이었고 두 번째 가을에는 800명이나 보내놓고 탄광으로 보내서 2,000원이 들어왔다. 굉장히 많은 사람을 조선 노동자를 일본 회사에 팔아 넘겨서 나는 큰 돈을 벌게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그 강제 노동자들을 생각하면 되겠죠. 이때 당시에 일본인들은 우리 조선인들을 이렇게 인신매매하여 자기네들의 이익을 채웠고 그리고 일본의 일제의 탄압이 극심했다라는 그런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동자 모집원이라는 자, 그 표독한 위인, 앞에 상황에 보면 표독한 위인이 되겠죠. 그 시골자를 꼬시고 있는 시골자를 충동질하는 이 노동자 모집원, 조선인들을 인신매매하는 사람이 되겠죠. 입에 침이 없이 1,000원, 2,000원을 신이 나서 말하면서 목욕탕 속에서 나왔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의 줄거리 볼게요. 배로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또 한 번 이런저런 조사를 받고 이런저런 조사를 받을 때마다 나는 이제 그 일본에 대한 적개심, 분노감, 울분이 쌓이게 되겠죠. 거리로 나선 나는 조선의 참담한 현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놀라게 된다. 현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비참한 현실을. 나는 김천역에 내려 형을 만난다. 형은 전처가 아들을 못 낳아 새로 아내를 맞이했다고 말했는데 이런 이제 그런 전통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되겠죠. 아들 선호 사상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나는 불만을 얘기하고 형은 총독부 법에 의해서 지금부터 무덤은 공동묘지밖에 쓸 수 없다고 말하며 산소 걱정을 한다. 여기에서 이제 내가 이 조선 전체를 이제 공동묘지 무덤이다 라고 느끼는 그런 발언이 나오게 됩니다.
나는 집에 도착한 지 며칠이 되지 않아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려 하지만 집안 식구들의 만류로 발이 묶인다. 집안이고 전통적인 사고방식, 인습, 구시대적인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집안이고 사회고, 사회는 이제 조선의 현실, 일제강점의 현실을 말하겠죠. 그래서 조선 전체가 구더기가 들끓는 공동묘지 같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랑보다 연민이 앞섰던 아내를 가련하게 여기며 탈출하듯이 다시 동경으로 떠난다. 조선 전체를 공동묘지 같다라고 표현을 함으로 인해 조선의 현실을 이제 직시하게 되었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개선을 하려거나 바꿔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로 탈출하듯이 떠나는 장면을 통해서 나는 그 무책임한 소극적인 그런 당시의 지식인의 모습의 전형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말했던 그 직업을 얘기함으로 인해서 그 조선인을 내재 회사에 팔아넘기는 거였죠. 조선인을 꿰서 여기보다 더 낫게 좋게 살 수 있다라고 꿰는 거죠. 그래서 그 직업의 내용, 조선인들을 꿰는 그 직업의 내용은 나의 반감과 울분을 불러일으키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일본인들이 비인간적으로 이용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덤은 원래 제목은 묘지라고 했었죠. 이것과 같은 의미로서 조선의 현실의 모습을 드러내는 단어가 되고요. 조선 사람들의 무기력한 그런 삶의 태도를 무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나의 시각으로 보는 조선의 전 근대적인 문제점. 뒷부분의 줄거리에서 이제 형이 이제 전처가 아들을 못 낳아서 새로 아내를 맞이했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조선의 그 전 근대적인 그런 문제가 되겠죠. 아주 옛날의 사고 방식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이나 기차에서 만난 장수가 공동묘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장면. 이런 것들, 그리고 아내가 죽어가는데도 이제 의원을 찾아가지 않았던 모습. 그래서 아내가 이제 결국엔 죽게 되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구시대적인 사고방식, 조선인들의 무지함 이런 것들을 이제 나의 시각으로 본 것이고 이런 모습들이 바로 공동묘지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이 묘지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작품 결말의 의미, 결말은 내가 다시 동경으로 떠나는 장면이었죠. 이런 현실을 직시함에도 불구하고 탈출하듯이 떠나갔다라는 얘기는 당시 지식인들의 그런 무책임함, 모습을 한계점을 드러낸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또는 사실적으로 그때 당시의 지식인들의 모습을 더 사실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작가의 의도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일제강점기의 한국 노동자에 대한 기사입니다. 여기 상황을 보면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 표독한 위인의 그 직업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었죠. 시골자를 꼬셔는 장면이었는데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조선인들은 이제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의 땅에서 탄압받고 억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꿰기가 쉽다라는 얘기도 했었죠. 그리고 너네가 가서 이런 일을 한다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일본인과 똑같은 임금을 준다. 그 다음에 너네들 되게 번화한 동경에서 흥청망청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조선인을 속이기 위해서 이제 꿰는 그런 말이 되겠죠. 이렇게 당시에 가난에 시달리는 농민들을 유혹했고, 그러나 일단 일본으로 건너오면 상황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공사 인원보다 두세 배 많은 조선인을 데려와 일부만 쓰는 수법으로 노동자들의 목줄을 졸랐고,
임금 역시 일본인들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을 지급했습니다. 뭐 그나마 최근에 봤던 영화 군함도 같은 경우를 봐도 알 수가 있겠죠. 거기에도 물론 일본인 그 노동자들도 있지만 조선인 노동자는 그들에 비해 턱없이도 부족한 돈을 받으며 살고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게 되죠. 그나마 툭하면 떼어먹기 일수다. 밀린 임금을 달라는 요구조차 못하고 싸늘한 시체로 변해버리는 일도 흔했다. 그만큼 거기에서 노동만 하게 되고 거기에서 죽게 되는 일제강점기의 그 노동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조선인이 일제로부터 큰 고통을 받고 얼마나 큰 탄압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제의 가혹한 노동력 착취 행위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작품의 이 부분을 참고하여 이 만세전에서 아까 표독한 위인과 그 시골자의 대화를 통해서 이 상황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만세전의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내 주위는 마치 공동묘지 같습니다. 공동묘지 무덤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의 현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그 전 근대적인 그런 사고방식 그리고 이런 조선의 억압받고 있는 무기력한 무관심한 이런 현실에 대해서 무관심한 이 조선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고요. 생활력을 잃은 백의의 백성과 백조에 횡행하는 임해망량, 이거는 이제 귀신 도깨비 같은 것을 얘기하고요. 생활력을 잃은 그 다음에 도깨비와 같은 존재가 뒤덮은 이 무덤 속에 들어앉은 나로서 내가 이제 조선 땅에 들어온 것을 이제 무덤 속에 들어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어찌 꽃의 서울에 호흡을 하고 춤추기를 바라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이 하나하나 내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주고 용기와 희망을 돋워주는 것이 없고 이러다가는 내가 이 무덤 속에 들어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이 나약한 나에게 찾아올 것은 질식밖에 없을 것 같다. 숨이 막힐 지경이다. 여기가 너무 싫다. 그래서 아까 탈출하듯이 동경으로 떠난다라는 표현을 했었죠. 그러나 그것은 장미꽃 속에 꽃송이 속에 파묻혀 향기에 도취한 행복한 그 질식이 아니라 대기에서 절연된 그러니까 완전히 끊어진 무덤 속에서 화석이 되어가는 구더기의 몸부림의 질식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내가 이 무덤 속에 들어와 있어서 나에게 남는 것은 구더기의 질식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죽을 것만 같다. 여기가 너무 싫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선 이 질식에서 벗어나야겠다. 소학교 선생님이 사배를 차고 교단에 오르는 나라가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이제 학교에 보면은 선생님들이 옆에 이제 칼을 차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일제 식민지 그 현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나라의 백성이다. 고민하고 고민한다라는 뜻으로 보면 됩니다. 사람을 존경시하고 편을 들어주신다는 말씀은 반갑고 고맙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내성하는 고민이요 오해가 아니라 발길과 채찍 밑에 부대끼면서 숨이 죽어 엎드려 있는 거세된 존재에게도 존경과 동정을 느끼시나요? 그러니까는 스스로가 하는 그런 고민이 아니라 다른 외부적인 것으로 숨이 막힌 상태, 답답한 상태, 이런 존재에게도 동정을 느끼냐? 하도 못생겼으면 가엾다. 가도 화가 나고 미운증이 나는 법입니다. 혹은 연민의 정이 있을지는 모르나 연민은 아무것도 구하는 길이 못 됩니다. 연민이 있을지 모르나 연민은 아무것도 구하지 못한다. 나는 이곳에서 벗어나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벗어나야겠다라는 게 핵심이 되겠죠. 여기는 이제 나 문단은
이광수의 무정입니다. 여기 장면은 이들이 여기 인물들이 형식, 주인공 형식, 영채, 선영 이들이 이제 유학을 공부를 하러 유학을 가는 그 기차 안에서 이제 조선인의 그 수재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일제 식민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조선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실행으로서 우리 민족을 구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옳습니다. 교육으로 실행으로 저들을 가르쳐줘. 조선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지한 조선인들을 교육과 실행으로 가르친다. 이제 계몽 의식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민족을 구제하는 방법은 요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 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가 하나요? 하고 형식은 입을 다문다. 새 처녀는 몸에 소름이 끼친다. 형식은 한 번 더 힘있게 그것을 누가 하나요? 라고 다시 한번 외치자 이들은 골고루 보면서 아직도 경험해 보지 못한 듯한 말할 수 없는 정신의 감동을 깨달았다. 이들이 교육으로 실행으로 우리 조선인들을 구제해야 한다라는 그런 사명감 때문에 이제 사명감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일시에 소름이 쭉 끼쳤다. 형식은 한 번 더 그것을 누가 하나요? 라고 했다. 누가 하나요? 계속 물어봄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스스로 이제 깨우치라는 것이 되겠죠. 자각하라는 뜻이겠죠. 우리가 하죠. 라고 이제 그 세 명이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 세 명의 그 여인들이 이제 사명감을 띠는 그런 장면이 되겠죠. 그만큼 이제 정신, 의식의 성장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약속하지 않은 대답이 세 명의 입에서 떨어지게 된다. 그 민족 의식에 대한 그런 각성, 그 다음에 이것이 서로 이제 통했다라는 것이겠죠. 네 사람의 눈앞에는 불길이 번쩍하는 듯 했다. 이제 그 깨달음, 정신의 감동 때문에 번쩍하는 듯 했고 마치 큰 지진이 있어 온 땅이 떨리는 듯 했다. 그 깨달음, 감동으로 인한 그런 충격이 되겠죠. 한참 고개 숙이고 앉았더니 우리가 해야지요. 우리가 공부하러 가는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일본으로 유학을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탄 부분에서 이제 조선인의 그 수재민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 장면에서 그 조선인들을 보면서 저들을 우리가 교육으로 실행으로 깨우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라고 했었죠. 우리가 공부하려는 뜻은 바로 조선을 깨우치기 위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차를 타고 가는 돈이며 가서 공부할 학비를 누가 주나요? 조선이 주는 것입니다. 왜? 가서 힘을 얻어오라고, 지식을 얻어오라고, 문명을 얻어오라고. 그러니까 조선을 아직 문명이 되지 않은 곳. 그래서 이제 개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계몽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이제 이 현실, 조선의 현실의 문제를 이제 극복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문명 위에 튼튼한 생활의 기초를 세워달라고 이러한 뜻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 부분에서는 이제 이야기가 끝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현실을 대하는 태도를 보겠습니다. 만세전에서의 나 같은 경우는 조선의 현실은 자각하게 되었지만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도망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나의 글에서 형식 같은 경우는 이제 이들 세 명을 우리가 해야 이들 세 명을 이제 세 명의 자각을 이끌어내는 인물이 바로 형식이라는 인물인데요. 우리가 공부를 해서 이들을 가르쳐야 한다, 깨우침을 줘야 한다라는 말을 한 사람이 바로 형식이 되는데 형식은 바로 이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실천하려는 의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배경을 고려하면 가의 나와 나의 형식이 지닌 한계점은 무엇인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세전에서의 나 같은 경우는 조선의 현실에 대해서 절망, 좌절하고만 있고 그것을 어떻게 개선하려고 할지의 방법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죠. 그런 부분이 바로 한계가 될 것이고 남은단의 무정이라는 소설에서의 형식 같은 경우는 일제강점기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인식을 하고 계몽해야 한다라고는 말하고 있지만 조선에 어떻게 독립을 해야 하는지 일제강점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지에는 생각이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명화시켜야 한다, 개화해야 한다라는 것만 생각할 뿐 독립이라는 시대적 배경과 관계된 일제강점으로부터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자 주인공은 형식이고 그 다음에 영채는 형식의 과거 여자친구 애인, 그 다음에 현재의 여자친구 애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삼각관계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세 명의 처녀라고 얘기했죠. 그 사람 이제 병옥과 영채, 선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리라는 그런 정신적인 각성 이야기로 이제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설은 계몽 소설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개화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주제는 민족 현실의 자각과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을 얘기하는데요. 저는 너무 어렸을 때 읽어서 그런지 이 소설을 뒷부분, 이 장면들 여기에서만 이제 계몽적이구나라는 거를 좀 느꼈고 앞부분이 이제 삼각관계가 주가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읽었었는데요. 이 소설은 최초의 근대 장편 소설이고 자유연의 사상 그리고 계몽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장편 소설이기 때문에 조금 언문일치의 그런 문장을 조금 사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좀 개화된 그런 사고방식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계몽사상 정도를 알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현실 대하는 태도, 실천적인 태도를 보인다라는 것 정도 무정에서는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대적 배경과 연결지어서 각 작품의 인물들의 한계점, 이것은 이 한계점 기억하면 되겠습니다.